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딱 한 달 만에 아침 기온이 10도 떨어졌습니다. 모든 걸 구워버릴 듯 맹렬하던 여름도 시간이라는 질서 앞에 퇴장입니다. 물가와 증시, 집값과 성장, 아침마다 중요하지만 심란한 얘기, 필요하지만 답이 없는 고민 이야기하는 게 제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이어폰조차 꺼두고 하늘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도 못 살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9월 3일 금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는데요. 빅테크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규제를 넓혀가고 있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미리 볼까요? 그리고 오늘의 경제뉴스,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되면 본격적으로 복비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 축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확 줄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 탕류 간편식 요즘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 거다 예상은 했는데 예상대로랍니다. 건강 위해선 좀 줄이시는 것도 좋겠는데 자세한 내용 10분 경제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아마존의 해외 직구 스토어가 국내 11번가와 함께 손을 잡고 한국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모저모 한번 공부해보죠. 그리고 경제탐사, 스핀오프라는 말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있었던 작품의 캐릭터나 설정을 기초해서 이걸 좀 더 펼쳐나가는 이야기 다루는 방식인데 이게 또 흥행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죠. 그럼 증시 갈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일단 미국 증시는 견고한 고용지표 결과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이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기술주는 하락하는 등 업종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일부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중소형 지수인 러셀2000 지수가 0.74%로 상승폭이 컸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용지표가 잘 못 나오고 잘 나오고 이걸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흐름도 있었지만 오늘 어제 저녁에 발표됐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발표가 되는 수치 같은 경우는 견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주에 발표됐던 35만 4천 건이나 예상치보다도 낮은 34만 건, 그러니까 좀 개선이 됐고요. 이거는 팬데믹 사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8월 대량 해고자 지수는 지난달 발표보다도 더 감소한 15,723건을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가 뭐냐면 10명 이상의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해고당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1997년 6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리해고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현재 고용 구직자들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리해고에 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사람 뽑기 힘들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 특히나 보니까 1월에서 8월까지 그 해고자 수가 이제 나왔었는데 24만 건 정도.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상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대량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의 개선이 확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죠. 미국의 고용보고서에서 만약에 시장 우려보다도 더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경기 둔화 이슈로 해석되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시에는 나쁜 소식이 아닌데 미국에서 허리케인 아이다가 남부 지역을 강타하고 지나가서 인프라 관련 종목이 좀 올랐다. 그리고 그 간밤에 보니까 뉴욕 지하철역 안에도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상들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보실 때 우리도 뭐 가을 때 좀 다가오면 태풍 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허리케인 구간이 8월에서 12월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기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8월 달 정도부터 이 허리케인이 유입이 되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그것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겠지만 보통 이럴 때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재차 이제 반등을 주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해석을 하면 만약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뭐 미국의 태풍이라든지 과거에도 보면 그 허리케인이 12월 달에 뉴욕주를 강타를 하면서 1m에서 2m 가까이 눈이 쌓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뉴욕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렇게 돼버리면 뭐 요즘에 팬데믹 때 공장 멈추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갔었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대규모 투자를 막 그 정부가 퍼부으면서 그 해에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살아나고 뭐 주식시장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보통 얘네들이 이제 지금 8월달 이런 때는 이제 멕시코만 같은 경우는 해양 식주 시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지나가면 해양 식주 시설은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 멈춰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산유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뛰었다가 이게 허리케인이 육상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정유시설. 그러니까 원유를 가져와서 가솔린을 만들고 뭐 정제유를 만들고 하는 그 공장들이 멈춰버리면 나중에는 그 재고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또 빠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대로 빠지다가 어저께는 이게 이제 전력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정유시설이 재가동.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는 뛰고. 그래서 어제 에너지 업종 강세를 좀 보이고. 뭐 그다음에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를 봤던 그 지역의 복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산업재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그 기사를 좀 많이 보다 보면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일부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야 봐라 허리케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무너지는 거 봤지? 그러니까 빨리 인프라 투자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봐라 이러니까 기후 변화에 빨리 이제 대처를 해야 되니까 돈 빨리 이 부분 통과시켜야 돼 이런 식의 또 나오면서 서로 또 설왕설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네. 대신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방송 끝날 때 좀 전해 듣고요.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거 먼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상승 출발을 했고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에도 유입되고 미국 증시 강세를 보였으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고요. 자세한 얘기 방송 끝날 때 다시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추석 방역 대책이 곧 나올 예정인데 정부가 규제를 약간 푸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이동 자제해 주시고요. 되도록 집에서 안전하게 시간 보내시고 코로나도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하나 사오님 카레를 만들고 있는데 딸아이가 와서 그러네요. 아빠, 양파 좀 빼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를 넣어야 카레가 맛있어져 라고 했더니 딸이 어떻게 양파까지 좋아하겠어. 카레를 좋아하는 거지. 해서 웃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양파까지 사랑하겠어요. 일단 오늘은 카레에 만족하시죠, 아버님. 자, 우리는 중국 정부가 요즘 왜 그러는지, 중국 정부는 왜 그럴까? 이거 궁금해서 오늘 들어볼 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디디추싱처럼 뉴욕 가지 말고 알리바바처럼 정부 말 안 듣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베이징 증권거래소에서 열심히 해봐 이렇게 아마 독려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개혁 개방하던 중국이 왜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걸까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중국 정부 왜 그럽니까? 지금 속이 타는 거겠죠. 왜요? 내년도 이제 3년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데 중국 내 내부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노이즈를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더는 효과가 있다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10억 명이 넘는 사람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노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미중 간 이슈로 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이 지금 보안법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끌어준 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미중 간 데이터 안보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향후에 중국 테크 기업을 제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칼날은 결국 또 미국이 다시 중국을 또 할 때 다시 보복을 하는 하나의 네. 포석을 까는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3연임이라는 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그걸 위한 이른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말씀인데, 자, 네. 우리 개별 기업부터 한번 볼게요. 틱톡 대성공으로 유명해진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 증권 관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 접는다는 소식이 일단 들어와 있어요. 네네네. 이건 예견됐던 거죠. 지난 4월 달에, 이제 이 중국 금융당국이죠. 인민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 이런 네 개 기관에서, 바이트댄스뿐만 아니라 텐센트, 징동닷컴 다 불러서, 그러니까 편법, 불법, 즉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 서비스에서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트댄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르게 또 이제 증권 관련된 업무를 또 합니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하이툰 주식이라고 해서 증권 정보 제공하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홍콩에 설립한 홍콩과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또 대행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안 하겠다고 바이트댄스가 스스로 손을 들었죠. 그래서 이게 네. 이제 11월부터 시작되는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걸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틱톡, 그러니까 바이트댄스가 그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매각하는 수준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그렇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대표적인 상장사들이 이제 최근 실적 보고서에 담는 그 핫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공동 부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 맞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의 재분배, 양극화 해소, 불평등 해소, 이게 좀 듣기는 참 좋아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건데 사실 지금 가장 핫한 용어가 지금 공동부유 맞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중국 정치 경제를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마오쩌둥에서 지난 4세대 지도부 후진타오의 기본 사상을 관통하는, 즉 중국식 사회주의의 핵심 용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느냐, 공동부유라는 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결국은 시 주석의 3년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선전 전환용,
결국은 민심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얻을 수 있는 지렛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덮는다는 것도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부의 양극화가 이 공산당의 당위성과 권위성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위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부자 수만 보더라도 중국이 이미 미국을 초월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부를 들여다보면 불평등이 더 심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핀 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사실 중국은 이 불평등 지수 지니 계수를 발표를 잘 안 하는데, 네. 이 국제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비싼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0.599에서 2020년 0.704, 그러니까 1에 가까우면 사회 불평등이 심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중국 내부에 보면 지금 뭐 중국이 뭐 나름의 그 뭐 양극화를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더욱 이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수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공동 부유를 부각시킨 거고요. 이번에 재미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청취자분들도 처음 들어봤을 텐데 3차 분배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3차 분배요? 네, 이런 네.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1차 분배는 우리가 뭐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분배, 노동에 따른 분배 충분히 네. 이해될 수 있습니다. 2차 분배는 뭐냐면 이 정책에 따른 분배, 즉 공산당의 정책, 독점과 부정 경제, 그러니까 불법으로 얻은 수입은 재분배하겠다라는 게 2차 분배고, 네. 자, 그럼 이번에 나온 3차 분배는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 좀 자선 좀 해라, 기부 사업 좀 해라. 네. 그러니까 이런 성장과 분배 관점에서 지금 나온 게 3차 분배인데,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알리바바도 지금 18조, 한국 돈, 우리 돈으로 18조 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텐센트도 한 10조 원, 핀투어도 한 1조 5천억 정도의 지금 돈을 지금 뭐 제출을 해서 공동부유를 위해 기금으로 혹은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이런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 주석이 지금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작업을 펴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한대요? 일단은 내년 10월이 20차 당대회거든요. 그게 네. 3년 이미 확정이 됩니다.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부 노이즈에 따라서 이 강과 강약이 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 10월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이런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되겠죠. 부동산 이슈, 지금 그러니까 독점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네.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런다면 그런 것들도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고, 온라인 음악 독점, 그러니까 독점 이런 분야 방향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과소비 분야, 이런 부분에도 사치품 이런 부분에도 계속 연관성이 있는 업종들은 계속 어느 정도의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분야 투자하시는 분들 그 중국 관련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픈 컷 바꿨는데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힘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을 상당히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통장 열어놓고 안 쓰면은 아예 한도를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개설하려는 막차 수요가 최근 많았는데요.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연장 시점에 약정한 한도를 일정 비율 이상 소진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감액하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를 보면 마이너스 대출 이용 금액이 한도 대비 50% 이하인 경우에
만기 연장 때 한도를 최대 30% 축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은행들도 비슷한데요. 국민은행을 예로 들면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만들거나 연장하고 나서부터 다음 만기 3개월 전까지 평균 대출 한도 소진율이 10% 이하에는 한도를 20% 자동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2천만 원을 넘는 마이너스 통장에 적용이 되고요. 연장일을 기준으로 약정 금액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다면 감액 없이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신한이나 하나, 우리은행도 세부 기준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사용률이 낮으면 연장할 때 한도를 깎도록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 이용자들이 보통 한도의 40에서 50%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썼다 갚았다 할 수 있어서 편하지만 은행들은 충당금을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그 발언들을 보면 대출을 강력히 조이겠다 이런 입장에는 뭐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고 있는데요. 이달 중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 중에는 한도를 줄이지 않은 곳도 있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은행들도 9월달 안에는 다 축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무조건 5천만 원까지로 쪼그라들고 있는데요. 이 하나은행을 예로 들면 지난주에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상품마다 제각각이었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개인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도 이미 한도를 개인당 5천만 원으로 하향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관련한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적 있는데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확 낮아진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는데요. 국토부가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매매는 6억 원 이상, 또 전세는 3억 원 이상부터 복비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매매의 경우는요,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 거래의 수수료율 상한선이 기존의 0.5%에서 0.4%로 낮아집니다. 또 9억 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을 3개로 세분화해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데요.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미만은 0.5%, 또 12억에서 15억 사이는 0.6%, 15억 이상은 0.7%로 정했고 6억 원 미만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또 전세,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요. 1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미만 구간에는 일괄적으로 0.3%를 적용하고 6억에서 12억 사이 구간은 0.4%를 적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복비라고 얘기하는 비용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네, 일단 부담이 줄어드는 체감 효과가 가장 큰 구간은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되는 복비는 지금은 810만 원까지인데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요. 전세의 경우는 6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만 그 바뀌는 중개 보수 체계도 수수료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한선을 두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복비도 덩달아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 상승 책임을 왜 우리한테 돌리냐면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개사들은 수수료 협의 때문에 갈등이 많다면서 고정요율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고정요율을 도입하면 분쟁은 줄겠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먹고 사는 문제들 여러 가지 바뀌는 게 많은데 우리 집에서 국류, 그러니까 탕류 같은 것들 간편식 시켜 먹는 사람들 참 많이 늘어났는데 나트륨 함량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육개장과 설렁탕 간편식 15개 제품의 성분을 조사했는데요. 이 나트륨이 한 끼 식사치고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의 최대 97%가 들어있는 제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열량,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함량은 하루 섭취 참고량이라든지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0에서 36% 정도였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나트륨 함량이 유독 높았습니다. 육개장 제품의 나트륨은 적게는 1308mg, 또 많게는 1940mg이었는데요. 일일 기준치의 65에서 9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설렁탕의 나트륨 함량은 그나마 조금 적긴 한데 일일 기준치의 48에서 61%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품별로 소고기 들어있는 양도 들쑥날쑥했는데요. 육개장은 어떤 제품은 50g, 또 어떤 제품은 11g이 들어있었고요. 설렁탕도 23g에서 56g 이렇게 소고기 양이 2배 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가격 분포도 차이가 좀 컸는데요. 육개장은 3,400원대에서 6,900원대, 또 설렁탕은 3,400원대에서 5,000원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을 좋아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죄송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11번가가 갑자기 아마존도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왜일까? 왜 아마존을 11번가에게 맡겨야 할까 생각했는데 아마존까지 한국어로 원스톱 쇼핑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고 이게 11번가와 아마존의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둘이 손잡고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아마존의 해외 직구 스토어 오픈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황치규 기자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홈페이지 만들었다, 이거 뉴스로 나올 때부터 IT 전문 기자로 일하셨잖아요. 대기업이 홈페이지 만들었다는 뉴스 나오고 조금 있다가 기자 생활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때는 삼성그룹이 홈페이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산업면 일면 기사일 때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화제였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달 31일에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공룡 이커머스 기업과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11번가가 손잡고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 크거든요. 소비자들은 일단 나쁘지 않다, 직구도 하는데 이런 반응이지만 업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좀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이 11번가 손을 잡고 좀 지난달 31일에 이제 국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좀 국내 업계 반응을 좀 보면 일단 아마존이나 이름 자체가 갖는 중량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자체는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서비스라는 게 사실상 이제 해외 직구 서비스거든요. 기존에 이제 없던 게 확 나온 게 아니라 그쵸. 이제 다수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던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이커머스 전체 판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존이 갖고 있는 중량감만으로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커머스 업계들은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들은 긴장을 좀 해야겠네요. 아마존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우 이미 이제 2016년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미 또 여전히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좀 아마존도 11번가나 네이버 스토어 같은 오픈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조직을 좀 한국 셀러들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인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라는 조직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근데 아마존의 핵심은 이커머스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었는데요. 이 사업 부분이 이제 11번가와 제휴를 맺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가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서비스가 한국에 진출한다. 근데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를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살아생전에 이 물건이 오는 건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제휴를 하면 아마존 직구를 11번가를 통해서 했을 때 이 배송 기간이 확
줄어듭니까? 기존에 뭐 직접 아마존 직구를 하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배송 기간은 굉장히 단축됐다고 하고요. 그 11번가 측 발표를 보면 그 평균 배송 기간이 한 6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 한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을 좀 특별 셀렉션이라는 항목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의 경우는 좀 4일에서 6일까지도 배송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가능한 게 이제 아마존이 미국에서 여러 군데 지금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 셀렉션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좀 한국과 가까운 서부 지역 물류센터에 배치를 해서 좀 배송 속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가까운 서부 물류센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 서부가 미국의 서부 얘기하는 거 맞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제일 궁금했던 게요. 11번가는 나름대로 국내 대기업이 잘 해왔고 아마존은 글로벌 1등 기업이잖아요. 네. 이커머스 분야에. 굳이 제휴할 이유가 있나 싶은 거예요. 왜 제휴를 선택한 걸까요? 아마존이 설립된 게 이제 1994년입니다. 이제 뭐 수십 년의 시간이 좀 흘렀고 그리고 아마존이 설립을 하자마자 또 공격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쳤거든요. 주요 선진국 시장에는 이미 대부분 진출을 해 있습니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이미 진출을 해 있고요.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도 이미 2000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현지 업체인 라쿠텐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지금 1위에 올라 있고요. 그렇군요. 좀 뭐 이게 좀 규모와 성장세를 보면 좀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도 충분히 진출을 해볼 만한데 그 아직까지는 좀 뭐 루머만 있었고 네네. 실질적으로 액션이 없었다가 이번에 제휴 모델로 좀 진출을 한 건데 중국의 사례를 보면 좀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사실 중국의 2000년대 중반에 현지 업체를 인수하고 네.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또 2011년에는 아마존 차이나라는 브랜드까지 내걸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 굉장히 좀 유명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알리바바부터 JD.com 같은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존이 좀 경쟁에서 고전을 좀 했고요. 결국 2019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뭐 한국도 국내 업체들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네. 쿠팡이 좀 아마존이 제공했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몇 년 전부터 일찌감치 쿠팡이 좀 제공을 해왔고 사실 요즘에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한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커머스를 차세대 사업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을 한다면 상당한 출혈이 좀 불가피하고 좀 이런 경쟁 상황이나 리스크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일단은 좀 현실적으로는 제휴를 통한 진출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을 탐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커머스만 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향후에 제휴 가능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좀 관련 업계에서 좀 아마존의 한국 진출을 더 주목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SK텔레콤하고 11번가의 모회사인 SK텔레콤하고 지금 아마존이 제휴를 맺은 개념인데, 네. 이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지금 이제 시작일 뿐이고 향후에 이제 지금 SK텔레콤하고 11번가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OTT 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 빅3 안에 들어가는 OTT 서비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휴 가능성을 지금도 열어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이 인터넷 업계에서 이번 제휴를 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탐났다 하면 돈이 많은데 그냥 혼자 세워도 될 것 같지만 그냥 이커머스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번가하고 손을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네, 그런 들고.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번가는 어쨌든 글로벌 공룡하고 이렇게 핵주먹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전투력이 증강되겠네요. 뭐 사실 이제 11번가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 메이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뭐 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크게 이제 쿠팡과 네이버가 투톱이고 그 최근에 이제 신세계에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신세계까지 좀 포함하는 빅3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11번가 점유율은 거래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 정도기 때문에 이제 좀 뭐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 투자도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쿠팡과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커머스 투자를 해왔는데
좀 11번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중한 보수적인 경영을 좀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스탠스 때문에 좀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도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좀 아마존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좀 관심, 어텐션 자체는 좀 굉장히 크게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참 궁금하기도 하는데, 자,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그래서 아마존이 들어오기 전과 후에 어떻게 나눌 거냐. 소비자들도 아마 이걸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들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세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종합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일단 관망 모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직구에 한정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양사 제휴가 좀 판이 어떻게 커질지 이제 이런 측면을 좀 주목을 좀 하는 것 같고,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만 놓고 보면 이제 관련 업계 대응은 좀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업체가 이제 쿠팡인데요. 네. 쿠팡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직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부터 오픈 마켓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직구까지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아마존하고 11번가 제휴가 작년 11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 전에 이미 쿠팡은 미국 직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올해 3월에 중국 직구 서비스를 또 중국 직구로 좀 확대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차별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구라는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네. 이게 해외 물건을 직접 구입한다, 해외 사이트에서. 네. 그동안 그런 게 많았지만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때 올지 모르겠고 교환 환불도 어렵고 해서 좀 망설이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주요 업체들이나 아니면 아마존까지 나서서 이제 손잡고 해외 직구 서비스를 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겠네요. 직구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직구가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뭐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시장이죠. 근데 이제 성장성 자체는 좀 굉장히 빠르고요. 매년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2006년에 한 1조 6천억 규모였다가 1조 6천억 구매였다가 그 지난해 시장 규모가 이제 4조 원을 넘겼으니까 네. 좀 성장성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면서 직구에 관심을 갖는 사용자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차별화를 필요로 하는 기존 이커머스 업체한테는 이제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추가할 만한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부상을 좀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커머스 대형 업체들이 요즘 직구 시장을 계속 놓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직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면 6038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직구에 보면 이 그냥 살 때랑 가격 차이가 후덜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당하고라도 직구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특히 가전제품이나 네. 이제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기기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직구를 통하면 뭐 굉장히 쌉니다. 이제 물론 이게 향후에 서비스나 이런 네. 부분들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잘 고장이 안 나잖아요. 뭐 한번 하면 한 10년 가더라고요. 그 가격 좀 차이를 좀 그 차이가 주는 매력을 좀 고려를 하면 좀 그 뭐 고장 나서 이거 서비스 못 받을 거라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보는 소비자층이 꽤 늘어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그리고 배송이나 이제 환불 같은 문제들이 예전에 좀 번거롭다라고 네. 해서 이제 직구를 하고 싶어도 안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대기업들이 좀 들어오면서 서비스 퀄리티 경쟁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제 가격에다가 좀 서비스 경쟁까지 좀 확대되고 있어서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지는 데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반기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을 때 우리가 아마존 사이트 막 들어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11번가하고 제휴를 하면 그때 온라인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이거 궁금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이 그 글로벌 스토어를 점점 넓혀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웬만한 브랜드는 국내에서 현재도 직구가 가능한데 아마존이 글로벌 스토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경쟁력, 요거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아마존이 제휴 관계를 통해서 이제 뭐 그 직구 업체가 아마존에 뭐 아마존은 가만히 있는데 그 직구 서비스 업체가 아마존 직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 직접 SK
와 11번가 손을 잡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좀 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만 놓고 보면 뭐 쿠팡이나 다른 직구 서비스들하고 딱 1대1로 어디가 좋다. 이렇게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네. 배송이나 좀 이런 반불 환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직구 업체들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미세한 부분들에서 좀 개별적으로는 뭐 차이가 좀 존재를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좀 기존의 직구 시장의 어떤 단점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좀 11번가 자체만이 아니라 그 SK 모 회사죠. 11번가 모 회사인 SK텔레콤이 그리는 큰 비즈니스와 연계를 해서 좀 주목을 더 하고 있거든요. 좀 SK텔레콤이 어쨌든 그 관계사들하고 SK텔레콤들이 가진 어떤 자원들과 어떤 또 마케팅 파워를 11번가가 잘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좀 기존의 업체들, 직구 업체들이 제공하는 것과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게 참 흥미롭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하는 업체인데 미국에 백화점 낸다. 그리고 구글도 뉴욕에 매장을 낸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 회사들은 온라인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이거 오프라인에 매장 왜 냅니까? 사실 뭐 아마존은 이커머스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커머스로 컸죠. 그런데 좀 오프라인 진출한 게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2015년에 이미 이제 좀 오프라인 서점을 오픈을 했고요. 네. 2017년에는 뉴스도 국내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기존 그 신선식품 유통 체인인 홀푸즈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큰 그 유통 체인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인수를 하고 또 2018년에는 이것도 이제 국내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아마존 고라고 무인 편의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무인 편의점을 했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아마존이 백화점 몇 개를 미국에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백화점까지 이제 오픈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백화점 없애고 이커머스 때문에 백화점이 사라진다고 했었는데 네. 그 백화점들을 없앤 이커머스가 다시 백화점을 만든다. 이거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업데이트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0907님 직구하지 마세요. 절대. 저희 집사람이 중독돼서 거의 매일 해요. 아, 그렇군요. 직구를 하면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 푹 빠지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직구보다는 변화구를 좋아하는 남자 김영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변화구.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좋은 날. 네, 아니에요. 용서해 드릴게요. 네, 국내 최고의 평론가니까 직구를 중심으로 하면 강속구 투수고 변화구 하면은 좀 기술 전문 투수고. 아니 그거 언제까지 그걸 하실 거예요? 아, 잘못했어요. 자, 스피노프 그리고 프리퀄 오늘 이런 얘기 해주신다고 맞아요. 하는데 스피노프라는 얘기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프하고 프리퀄 이런 이제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피노프는 우리말로는 파생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원작이 있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뭐 하나의 다른 파생 작품이다 이런 뜻이고, 근데 프리퀄이라 그러는 거는 네. 전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게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네. 프리퀄이나 혹은 속편 시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단선적인 이 리니어한 스토리 라인이 있어서 그 스토리에 메인 작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의 앞이야기를 하면 프리퀄, 뒷이야기를 하면 시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의 전후 관계, 그러니까 뭐 캐릭터의 전후의 역사 이런 어떤 스토리 라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프리퀄 이렇게 전편 혹은 속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스피노프는 원작에서 아이디어와 전체적인 설정만 빌려왔을 뿐 독립적인 이야기를 완결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유래를 했고요. 영화에서도 이제 크게 성공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예능으로까지 갔죠. 그러니까 X세대시니까
X세대니까. 아, 제가 말입니까? 네. 슈퍼맨, 슈퍼걸. 네. 요게 네. 이제 스피노프죠. 아, 그렇군요. 히맨, 쉬라. 아. 이게 이제 스피노프고. 쉬라를 알아듣는 제 자신이 싫어지네요. 네. 해리포터 신비한 동물사전 뭐 이런 관계죠. 근데 이제 뭐 스타워즈면 스타워즈의 에피소드 1, 2, 3 이런 거는 프리퀄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벌어졌었나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니까. 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네. 예능에서는 이미 스피노프가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예컨대 그 M본부의 예능 구해줘 홈즈 정말 집을 구해주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를 셀프 인테리어 하는 바꿔줘 홈즈에서 숙소를 찾아주는 구해줘 숙소 이렇게 나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해준다라는 커다란 그런 테마는 공통적으로 갖는 거지만 뭘 구해주는가,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이제 스피노프가 된다는 거죠. 뭐 노는 언니가 언제 언니를 다뤘다면 이제 노는 부르는 오빠를 다루는 거고, 예, 뭐 유퀴즈가 이제 뭐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이런 네. 식으로 기본 설정은 누가 봐도 같은. 뭐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다른 작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지 이제 스피노프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아, 한마디로 원소스 멀티유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피노프라는 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일단, 새로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이성이 있어요. 제작의 용이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완전히 처음부터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아, 힘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시청자들을 끌기가 좋죠. 왜냐하면 기존의 이 프랜차이즈에 익숙한 원 시리즈에 익숙한 사람이 요거는 다르지만 이거의 변형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갖고 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 쪽에서 리스크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뉴미디어 시대에 맞아요. 특히 이제 이 예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쇼폼으로 제작하거든요. 네. 10분 미만에 이런 것들은 가령 뭐 티빙 같은 OTT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 이런 거에 딱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뭐 최근 많이 화두가 되는 MZ 이 세대들. 뭐 56% MZ 세대 60%는 10분 이내에 결론이 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맞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OTT 컨텐츠 방송 예능 컨텐츠의 미래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모바일 환경에서 보기도 좋을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MZ세대 중에 저희 집에는 TV가 아예 없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능계보다는 드라마계는 그러면 스피노프 바람이 약간 한 템포 늦었었는데 우리가 보면 킹덤이란 작품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아신전, 네. 전지현 씨가 주연한 이 아신전도 큰 기대를 모았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선 약간 점점점 이런 반응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신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관점마다. 네. 뭐 가령 전지현 씨 분량이 적어서 싫다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디테일한 묘사가 아쉽다. 뭔가 납득이 잘 안 간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개가 느리다. 특히 이제 그 아역 탤런트가 그 연기하는 장면에서의 너무 그 뒷이야기가 너무 길다.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단순히 액션이 없다. 뭐 이렇게 액션.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스피노프의 어떤 성공적인 스피노프 요건으로 봤을 때는 이 원작에서 별개로 벌어지는 독립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를 완결성 있게 하나의 그 재밌는 콘텐츠 자체로 만들어야지 이거를 다음 작품을 위한 어떤 발판으로 삼는다든지 이걸 단순히 어떤 뭐 서막 전주곡 같은 용도로 활용을 한다라면 오히려 스피노프의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신전의 아쉬운 점은 어허, 라임이. 네, 스피노프의 어떤 그 장점, 네, 그런 포인트를 살려내지 못하고 다음 작품을 위한 뭔가 떡밥적으로만 활용한 것이 페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거 다 재미있게 봤는데 킹덤 마지막에서 왕자가 된 아이의 몸속에 꿈틀거리는 네. 그 유충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런 거를 약간 얹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아신전도 재밌게 봤습니다. 앞으로 되게 활발하게 제작이 될 거예요. 이제 시즌제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피노프의 어떤 영역을 더 넓혀주는 게 되겠죠. 외전이라기보다는 그 새로운 시즌의 오프닝 에피소드로 더 적절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네. 여하간 스피노프 작품들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이른바 요즘 친구들이 쓰는 말로는 버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대중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는데 일단 기대치가 이만큼 높으면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대중이 또 그만큼 차갑게 외면하는 그런 반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스피노프 자체를 뭐 남발하거나 어떤 오리지널한 얘기, 재밌는 얘기를 풀어내지 못할 경우는 뭐 상업적인 실패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이 프랜차이즈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특히 이제 IP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 프랜차이즈 IP라는 게 있잖아요. 이 뭐 프렌즈면 프렌즈, 그렇죠. 스타워즈면 스타워즈.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령 스피노프를 남발을 하게 되면은요. 그 원작의 속편이 나오거나 프리퀄이 제작이 될 때도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예, 이게 참 묘한 건데 스피노프가 오히려 원작을 더 올려주는 효과가 아니라 원작의 명성을 깎아먹는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네요. 그럼요. 제작하는 과정이. 우리도 남자 셋, 여자 셋 이런 거 스피노프 나오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는 지금까지 꼭 그렇게.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님께 다시 물어볼까요? 서 이사님 서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고 있고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유입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카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LG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LG전자가 거의 4%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일부 중공업이라든지 기계, 철강 이런 것들이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등 대부분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는 어떻게 변화가 좀 생길까요? 일단 뭐 오늘 저녁에 있을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짙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 그 일부 미국의 미국의 고용 지표 결과가 견고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상승세는 유지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용 선물 세트 받으실 분 9649님 축하드립니다. 요즘 OTT 관련해서 본인이 재밌게 본 거 올려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4118님, DP 정말 재밌어요 하셨는데 저는 좀 슬펐어요. 사실 이 정혜인 배우 나오는 작품인데 지금 절찬리 상영 중이라 제가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고 한국 군대 관련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혜인 배우 소속사 사장님과 대화를 짧게 나눴습니다. 정 배우와 만날 때 제가 아주 우연히 그 앞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저도 정 배우 본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하셔서 예 하고 바로 접었는데 DP 재밌다는 얘기 요즘 굉장히 많고 이게 지금 아마 굉장히 높은 순위에서 플레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되죠? 옙버니 나바디? 푸하하 남셋 여셋 오랜만이다 하셨는데 그쵸. 그때 거기 출연하셨던 신동엽 씨는 뭐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계시니까요. 자, 레이콘님 스포하셨어요. 책임지세요. 어린 왕 몸속에 유충이라니요. 스포라기에는 너무 몇 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임은 질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시면 저희가 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32님 문자 소개되신 분 축하드립니다에서 제 문자 소개는 안 됐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언중유골이네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4118님 남셋 여셋 알면 최소 40대 인증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살짝 살쪘어 난. 이게 살짝 설렜어 난 그 오마이걸의 그 가사 그거 패러디 하신 거죠? 대나무 숲에서 게스트가 아재다. 제 옆에 김영대 평론가 아직 집에 안 가셨거든요. 게스트가 아재라고 합니다. 네, 정확히 보셨어요. 저는 학번도 알고 있답니다. 직구 관련해서도 의견 많이 주시는데요. 크로드518님, 저희 식구시죠? 저는 사실 국내 직구 개념 생소할 때부터 아마존, 이베이 거래했는데 이게 그 파는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많이 불리할까 봐 걱정이 되네요. 이런 말씀도 해주시네요. 앞으로 시장 상황도 저희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발전.